어두운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보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진 산등성이에서 북동쪽 하늘을 오래 바라보면 별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구름처럼 움직이지도 않는 희미한 얼룩 하나가 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보이는 은하가 아니라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의 직관을 무너뜨리는 은하입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했습니다. 산 너머 불빛이 보이면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 끝에 등대가 보이면 항구가 멀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런 감각은 지구 위에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보이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고 방향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의 안드로메다를 볼 때도 비슷한 결론으로 미끄러집니다. 저곳은 우리 은하의 이웃이다. 이웃이라면 언젠가 갈 수 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인간은 저 흐릿한 빛의 섬에도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지구의 길과 다릅니다. 밤하늘의 빛은 현재를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과거가 늦게 도착한 흔적입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빛은 약 250만 년 동안 우주를 건너와 지금 우리의 눈에 닿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250만 년 전이면 인간은 아직 지금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언어를 기록하고 망원경을 만들기 훨씬 전 저 빛은 이미 안드로메다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둠 속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안드로메다의 오늘이 아니라 인류보다 오래된 편지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안드로메다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볼 때 하늘을 하나의 납작한 천장처럼 느낍니다. 밝은 별도 희미한 은하도 달도 모두 같은 검은 돔 위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얇은 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어둠의 바다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빛은 몇 초 전에 출발했고 어떤 빛은 몇 년 전에 출발했으며 안드로메다의 빛은 인류의 조상이 아직 지구의 초원에서 살아가던 시대에 출발했습니다. 밤하늘은 지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시대가 한 화면에 겹쳐진 시간의 절벽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더 선명하게 보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더 많은 별을 구분해내면 안드로메다는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원경은 안드로메다를 단순한 얼룩에서 수천억 개 별을 품은 거대한 은하로 바꾸어 보여주었습니다. 흐린 유리 뒤에 있던 풍경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나선팔이 있고 먼지띠가 있고 별이 태어나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더 이상 신화 속 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를 가진 실제 장소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벽이 드러납니다. 선명함은 거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망원경은 눈을 길게 만들어줄 뿐 몸을 옮겨주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산꼭대기의 마을을 고배율 렌즈로 본다고 해서 그 마을까지의 길이 짧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보일수록 우리는 그곳이 실제 장소임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도 더 날카롭게 느낍니다. 관측은 위안을 주는 동시에 상처를 줍니다. 안드로메다가 흐릿한 얼룩일 때는 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과 먼지와 구조를 가진 장소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발이 닿지 못하는 현실이 됩니다. 이 착각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에서도 반복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를 우리 은하의 큰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규모에서 안드로메다는 정말로 가까운 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에서 가까움은 걷거나 달리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암시합니다. 우주의 가까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까운 이웃은 빛조차 수백만 년을 건너야 만나는 상대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단어가 우주로 올라가는 순간 그 단어의 의미는 찢어집니다. 안드로메다의 진짜 낯설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일 만큼 가깝기 때문에 더 잔인합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는 밤하늘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킬 수 있고 사진 속에서는 장엄한 나선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도 중력의 춤 속에서 우리 은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결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유혹할 만큼 가깝고 좌절시킬 만큼 멉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한 천문학 지식이 아닙니다. 안드로메다는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흔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도를 넓히며 살아왔습니다. 강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구 위의 경계는 언젠가 배와 도로와 비행기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같은 방식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달은 첫 번째 섬이고 화성은 다음 대륙이며 안드로메다는 먼 미래의 신대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결정적인 곳에서 실패합니다. 지구의 바다는 인간의 시간 안에 놓여 있었지만 은하 사이의 바다는 인간의 시간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문을 엽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잘못 이해한 이유는 단지 거리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도라는 개념도 지구의 감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빠르고 비행기가 빠르고 로켓이 빠르다는 감각을 우주까지 그대로 들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크기는 인간이 빠르다고 부르는 모든 것을 거의 정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안드로메다의 첫 번째 벽은 눈의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벽 앞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조차 놀라울 만큼 느려집니다. 태양 가까이로 떨어지듯 날아가는 탐사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속 표면은 강한 빛을 맞아 하얗게 달아오르고 그 뒤로는 인간이 만든 물체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에 가까운 궤적이 그어집니다. 지구의 도로 위에서라면 그런 속도는 거의 신의 움직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감각의 붕괴입니다. 인간에게 빠르다는 말이 우주에서도 빠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도를 희망처럼 생각합니다. 늦으면 더 빠른 차를 만들면 되고 멀면 더 강한 엔진을 붙이면 된다고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넓어졌습니다. 걸어서 며칠 걸리던 길은 기차가 줄였고 대양을 건너던 긴 항해는 비행기가 줄였습니다. 닭가지의 거리도 한때는 신화의 거리였지만 로켓은 그 거리를 며칠의 여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계단을 상상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더 빠른 추진 장치를 만들면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지구의 지도 위에서만 강합니다. 우주로 올라가는 순간 빠름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힘을 잃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이 태양의 중력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 해도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 앞에서는 그것은 어두운 대양 위에 떠 있는 먼지 하나의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지구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를 지나칠 속도가 은하 사이에서는 거의 정지처럼 보입니다. 속도의 감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 커지면 빠른 것조차 느려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의 속도로 안드로메다를 향해 간다고 해도 도착에는 대략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말은 너무 커서 오히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일정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 저녁에 도착하는 여행이 아니라 지구에 첫 생명이 나타나고 바다가 산소를 품고 대륙이 갈라지고 공룡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인간이 겨우 언어를 얻는 전체 흐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탐사선의 창밖에서는 목적지가 조금씩 커지는 대신 별과 문명의 시대가 통째로 지나갑니다. 빠름은 우주에서 쉽게 낡습니다. 이 문장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시간의 압축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 빠른 것은 더 짧은 삶 안에
더 많은 세계를 넣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하간 거리 앞에서 속도는 더 이상 삶을 압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속도가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생애와 문명의 생애가 얼마나 짧은지를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여행의 의미를 바꿉니다. 한 문명이 출발을 기억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직접 보지 못한다면 그 이동은 탐험일까요? 아니면 우주로 던져진 긴 유예일까요? 물론 여기서 두 번째 희망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탐사선은 안드로메다 여행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니 진짜 은하간 우주선을 만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엔진을 달고 훨씬 더 효율적인 추진 방식을 쓰고 수천 년 동안 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희망은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인류는 늘 이전 세대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말보다 기차가 빨랐고 기차보다 비행기가 빨랐으며 비행기보다 로켓이 빠릅니다. 그러니 로켓보다 훨씬 빠른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 앞에서 문제는 한 단계 빠른 엔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필요한 시간이 인간 문명의 기억 용량을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광속의 큰 일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여정은 여전히 역사보다 길고 생물종의 변화보다 길고 행성 환경의 변화보다 깁니다. 그리고 광속에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속도는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조금 더 빨라질 때마다 그 빠름을 사기 위한 에너지의 가격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감당 가능한 계단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계단은 수직 절벽으로 변합니다. 이때 창밖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우주선이 안드로메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뒤쪽 엔진에서는 푸른 불꽃이 오래 뿜어지고 선실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도 안드로메다는 거의 같은 크기로 남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출발 당시의 별지도는 낡아가고 아이들은 지구의 바다를 그림으로만 배웁니다. 그리고 항로 계산 화면에는 여전히 남은 시간이 인간의 역사 전체보다 길게 표시됩니다. 이 장면에서 무서운 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상 작동해도 목적지가 너무 멀다는 사실입니다. 속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여기서 균열을 맞습니다. 더 빠른 우주선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빠르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빨라야 하는지 물어야 하고 그 속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태워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출발한 문명도 그 문명이 사용한 언어도 그 문명이 지키려 했던 의미도 모두 사라진다면 그 속도는 누구를 위한 속도일까요? 안드로메다의 두 번째 벽은 그래서 시간의 벽입니다. 거리는 빛으로 측정되지만 절망은 생애로 측정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빠름을 살 만큼 오래 존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더 깊은 문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더 빠른 속도를 원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올리는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에너지라는 훨씬 더 엄격한 가격표를 내밉니다. 우주선 뒤편에 끝없이 이어진 연료 탱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의 탱크가 다른 탱크를 밀고 그 탱크를 밀기 위해 또 다른 탱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진 장치처럼 보이던 구조가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더 거대한 짐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속도에 숨겨진 가격입니다. 안드로메다로 가는 문제는 단순히 빠른 엔진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빠름을 사기 위해 우주에게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면 기계가 움직이며 연료를 넣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주선도 비슷하게 떠올립니다. 더 멀리 가려면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더 빨리 가려면 더 강한 엔진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관은 지구에서는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차는 더 많은 연료를 쓰고 무거운 배는 더 큰 엔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은하 사이의 거리 앞에서 이 단순한 생각은 곧 무너집니다.
우주에서는 연료도 짐이기 때문입니다. 로켓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로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뜨거운 가스든 입자든 빛이든 추진의 원리는 결국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버릴 것을 처음부터 싣고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빨리 가려면 더 많은 추진제가 필요하고 그 추진제를 운반하려면 다시 더 많은 추진제가 필요합니다. 가방을 들고 산을 오르는데 한 걸음마다 가방 안에 돌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담처럼 보이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아니라 가방이 여행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속도에 대한 희망은 첫 번째 균열을 맞습니다. 우리는 엔진이 강하면 우주선이 계속 빨라질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엔진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엔진에는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에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저장 공간은 다시 구조물과 냉각장치와 보호막을 요구합니다. 우주선의 뒤쪽에 붙은 연료 탱크는 단순한 보급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선의 질량을 키우고 커진 질량은 다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어느 순간 여행자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료를 운반하기 위해 대부분의 힘을 쓰게 됩니다. 속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은 안드로메다 여행을 공상에서 물리학으로 끌어내립니다. 특히 빛의 속도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이 가격이 훨씬 더 가혹해집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 빠르게 만들수록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더 크게 불어나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요구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숫자의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몇 걸음이 절벽으로 변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빠르게 가고 싶을 뿐인데 우주는 그 조금의 거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여기서 새로운 희망이 등장합니다. 현재의 화학 연료가 부족하다면 훨씬 강력한 미래의 연료를 쓰면 되지 않을까. 반물질 엔진, 핵융합 추진빛을 이용한 디오치 혹은 아직 이름도 없는 미래의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희망은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인류는 늘 에너지 밀도를 높이며 문명을 확장해 왔습니다. 장작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다시 원자핵의 에너지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별빛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리라는 상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앞에서 더 강한 연료는 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없애지 않고 문제의 크기를 늦게 드러낼 뿐입니다. 반물질처럼 강력한 에너지원도 우주선 전체를 광속에 가깝게 밀어올리고 다시 목적지에서 줄여 세우려면 엄청난 저장과 제어와 안전의 문제를 낳습니다. 작은 연료 덩어리 하나가 도시를 파괴할 만큼의 에너지를 품는다면 그것을 수백만 년 동안 흔들리는 우주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연료 문제를 폭탄 문제로 바꾸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강할수록 희망도 커지지만 실패의 크기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상상에서 빠뜨리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도착하려면 멈춰야 합니다. 우주에는 자동차 바퀴를 붙잡아주는 도로도 배를 늦춰주는 물도 비행기를 감속시키는 공기도 없습니다. 한번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은 반대 방향으로 거의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안드로메다 앞까지 도달했더라도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착이 아닙니다. 거대한 은하를 스치고 지나가며 다시 끝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가장 값비싼 유성이 될 뿐입니다. 목적지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여행은 실패한 통과입니다. 이 사실은 에너지 계산을 2배로 만들지 않습니다.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감속을 위한 연료도 처음부터 싣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할 때 필요한 연료는 가속을 위한 연료만이 아니라 나중에 멈추기 위한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연료까지 포함합니다. 이 구조는 거울처럼 반복됩니다. 가속하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감속 연료를 싣기 위해 더 많은 가속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주선은 앞으로 가기 위해 뒤를 태우고 나중에 멈추기 위해 지금 더 무거워집니다. 시간의 벽을 낮추려는 순간 에너지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이제 안드로메다 여행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먼 항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회계장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래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싶어 속도를 요구합니다. 우주는 그 대가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구하려고 더 큰 장치를 상상합니다. 그 장치는 다시 질량이 되고 질량은 다시 더 많은 에너지의 청구서가 됩니다. 이 순환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산만으로도 꿈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설령 이 모든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별 하나의 힘을 모으고 완벽한 엔진을 만들고 가속과 감속의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안드로메다로 가는 길이 열릴까요? 아직 아닙니다. 우주선이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그 안에 탄 존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벽은 금속보다 약하고 엔진보다 복잡하며 숫자보다 쉽게 망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우주선의 두꺼운 벽 안쪽에 한 사람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깥에는 공기도 흙도 바람도 없습니다. 창문 너머의 별들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안드로메다 여행의 가장 약한 장치입니다. 그것은 엔진도 아니고 연료 탱크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라는 온실 밖으로 나온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는 우주복과 우주선을 보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속벽이 있고 산소가 있고 물이 순환하고 기계가 온도를 맞춰주면 인간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직관은 처음에는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우주 정거장에서도 사람은 몇 달씩 머물 수 있습니다. 선실 안에 공기가 있고 음식을 공급받고 장비가 작동한다면 우주는 잠시 견딜 수 있는 환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은하간 여행도 더 큰 우주 정거장을 만들면 해결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중력과 대기와 자기장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빚어진 생명입니다. 뼈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버티도록 만들어졌고 피는 그 힘을 거슬러 흐르도록 조정되어 있으며 세포는 지구의 얇은 공기와 물과 온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구는 단순한 출발지가 아닙니다. 지구는 인간이라는 생물에 숨겨진 장기입니다. 그 장기를 밖에 두고 떠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자신을 완성하던 조건을 하나씩 잃습니다. 인간은 우주용 생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공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은하 사이의 공간에는 눈에 보이는 벽도 없고 칼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빠른 입자들이 어둠 속을 지나갑니다. 이 입자들은 별의 폭발과 격렬한 천체 현상에서 튀어나와 우주선의 표면을 두드립니다. 지구에서는 대기와 자기장이 그것들을 대부분 막아줍니다. 그러나 깊은 우주에서는 그 방패가 사라집니다. 금속벽은 집의 벽처럼 안전해 보이지만 일부 입자에게는 얇은 커튼처럼 지나갈 수 있는 표면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세포를 통과할 때 몸속의 설계도는 아주 작은 균열을 얻습니다. 이 균열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상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작은 손상이 쌓이고 복구가 반복되고 어느 순간 복구가 실수로 바뀝니다. 피부 아래 뼛속 뇌의 깊은 곳에서 세포는 조금씩 다른 명령을 읽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년의 여행을 상상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건강 위험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병이 아니라 후손의 몸을 구성하는 정보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우주선 안의 침대는 병실이 되고 병실은 세대 전체의 미래가 변형되는 실험실이 됩니다. 여기서 쉽게 떠올리는 해법이 있습니다. 벽을 더 두껍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물을 둘러싸고 금속을 더하고 소행성 안을 파내어 그 속에 우주선을 숨기면 방사선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두꺼운 지붕이 비를 막고 두꺼운 옷이 추위를 막듯이 두꺼운 물질은 우주의 공격도 막아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방패는 공짜가 아닙니다. 두꺼워질수록 우주선은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앞서 본 에너지의 가격표가 다시 커집니다. 몸을 지키려는 무게가 여행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차폐가 항상 단순한 벽처럼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에너지의 입자가 물질과 부딪히면 그 충돌은 새로운 파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빠르게 날아온 돌이 유리창을 깨고 수많은 조각을 안쪽으로 흩뿌리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막으려는 표면이 때로는 또 다른 위험을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종류와 두께와 배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산이 정교해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주선을 더 복잡하고 더 무겁고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공격은 중력의 부재입니다. 사람의 몸은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 지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을 누르고 뼈는 압력을 기억하며 근육은 몸을 세우기 위해 작은 긴장을 유지합니다. 중력이 사라지면 이 대화가 끊깁니다. 몸은 더 이상 무게를 견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뼈와 근육을 조금씩 포기합니다. 심장은 다른 방식으로 피를 보내야 하고 눈과 머리의 압력도 달라집니다. 선실 안을 부드럽게 떠다니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부드러움은 몸에게는 느린 해체입니다. 다시 해법이 떠오릅니다. 우주선을 회전시켜 인공 중력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원형 선실이 천천히 돌고 사람들은 바깥쪽 벽을 바닥처럼 밟고 살아갑니다. 이 장면은 많은 미래 상상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의 시간 앞에서는 회전하는 구조물도 영원한 장치가 아닙니다. 베어링은 닳고 균형은 틀어지고 작은 진동은 긴 세월 동안 큰 균열이 됩니다. 거대한 회전 선체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가 반드시 고장 없이 유지해야 하는 움직이는 행성입니다. 작은 삐걱거림 하나가 문명의 바닥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 생태계가 있습니다. 산소와 물과 식량을 모두 재활용하는 작은 지구를 우주선 안에 만드는 생각입니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 작은 숲을 넣어두면 처음에는 완전한 세계처럼 보입니다. 잎은 빛을 받고 물방울은 벽을 타고 흐르며 흙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일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생태계는 거대하기 때문에 실수를 흡수합니다. 바다는 완충장치이고 대기는 거대한 저장고이며 숲과 흙은 수없이 많은 경로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우주선 속 생태계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작은 오염 한 종의 미생물 변화, 특정 영양소의 미세한 손실이 시간이 지나며 전체 시스템을 비틀 수 있습니다. 오늘은 IP 하나가 누렇게 변하는 정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세대에 걸쳐 반복되면 식량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공기의 조성이 변하고 물의 순환이 느려집니다. 바깥에서 보급받을 항구도 없고 착륙해 수리할 행성도 없습니다. 은하 사이의 우주선은 바다 위의 배가 아닙니다. 바다도 섬도 비도 없는 곳에서 자기 안에 작은 숲만으로 살아야 하는 병입니다. 이제 안드로메다 여행은 다시 모습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의 문제였고 이어서 에너지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말은 단지 우주선이 그 좌표에 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포가, 뼈가 기억이 생식 능력이 작은 생태계가 그 긴 어둠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완벽히 유지된다고 해도 아직 마지막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몸이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 안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선실벽에 오래된 지구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바다와 흰 구름이 보이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아이는 바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발밑에 흙을 밟아본 적도 없고 밤하늘이 대기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열어야 할 것은 세대 우주선의 가장 깊은 균열입니다. 여행이 너무 길어지면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신화가 됩니다. 우리는 한 세대가 못 가면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물려주며 살아왔습니다. 집을 짓고 기록을 남기고 언어를 가르치고 후손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넘깁니다. 그러니 안드로메다까지의 여행도 거대한 계승의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첫 세대가 출발하고
다음 세대가 관리하고 또 다음 세대가 항로를 지키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의 계승과 은하간, 우주선 안에서의 계승은 전혀 다릅니다. 지구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남긴 집을 이어받아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갈 수도 있으며 도시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우주선 안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로 위에 놓입니다. 그들에게 우주선은 선택한 배가 아니라 태어난 세계입니다. 출발의 결심은 조상이 했지만 그 대가를 사는 것은 도중의 세대들입니다. 목적을 물려주는 것은 연료를 물려주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무거운 이유는 기술보다 의미가 더 빨리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의 금속벽은 수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장치는 여러 겹으로 복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다른 종류의 물질입니다. 그것은 배터리처럼 충전되지 않고 설명서처럼 보관되지 않습니다. 첫 세대에게 안드로메다는 꿈이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게는 도착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세대에게 그것은 끝도 시작도 아닌 복도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주선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구의 하늘을 배웁니다. 교사는 바다의 파도와 숲의 바람과 계절의 냄새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교사 자신도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재 속 지구는 점점 실제 장소가 아니라 건국 신화처럼 변합니다. 처음에는 과학 기록이었던 것이 의식이 되고 의식은 규칙이 되며 규칙은 권력이 됩니다. 누가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가를 두고 공동체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별도의 좌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해법은 떠오릅니다. 교육을 완벽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모든 세대에게 출발의 이유를 가르치고 역사 기록을 보존하고 항해의 목적을 반복해서 확인시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인류다운 희망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시간을 이긴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책과 데이터와 영상과 의식이 있다면 기억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뀔 때마다 언어는 조금씩 달라지고 생활의 압력은 해석을 바꾸며 위기는 우선순위를 뒤집습니다. 기록은 남아도 그 기록을 믿는 방식은 변합니다. 더구나 세대 우주선에는 외부 세계가 없습니다. 지구 문명은 서로 다른 문화와 자연과 충돌하며 자신을 수정해왔습니다. 바깥의 현실이 틀린 생각을 부수고 다른 공동체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로 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모든 세계가 선체 안에 갇힙니다. 창밖은 거의 변하지 않는 어둠이고 내부의 규칙은 곧 자연법처럼 굳어집니다. 닫인 사회에서 작은 오해는 쉽게 전통이 되고 전통은 쉽게 진실처럼 굳습니다. 고립은 공기만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은 생각도 가둡니다. 사회적 균열은 기계 고장보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임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상들의 결정에 더 이상 복종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체의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며 출산을 제한하려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생존보다 자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라면 이런 갈등은 이주와 분리와 새로운 실험으로 흩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 안에서는 갈등이 같은 복도와 같은 식량 저장고와 같은 산소 순환 장치 안에서 부딪힙니다. 정치적 선택 하나가 생명 유지 장치의 밸브처럼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안드로메다 여행은 윤리적 질문으로 변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목적을 강요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출발 세대가 위대한 꿈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 세대의 삶 전체를 통로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두 세계 사이에 걸린 다리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다리는 아름다운 구조물일 수 있지만 그 위에서만 태어나고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다리는 집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또 다른 거짓 해법은 인공지능이나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의미를 잃는다면 기계가 항로를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지치지 않고 명령을 잊지 않으며
감정적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계도 사회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계를 해석하고 누가 권한을 갖고 고장난 판단을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관리자처럼 보이던 시스템은 어느 순간 새로운 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결정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대 우주선의 진짜 어둠입니다.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긴 시간은 몸만 바꾸지 않습니다. 의미를 바꾸고 기억을 바꾸고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목적지가 멀수록 사람들은 더 강한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강해질수록 그것은 질문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의 꿈이 후손에게는 감옥의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길이 단순히 우주 공간을 건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인간성을 보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인간 안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더 큰 무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기억이 마모되는 동안 우주 바깥에서는 은하들 사이의 길 자체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우주는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풍선 표면 위에 작은 점들을 찍고 천천히 바람을 불어넣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점들은 스스로 달리지 않습니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풍선의 표면이 늘어나자 점들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우주 여행의 더 낯선 장벽입니다. 목적지가 멀리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와 우리 사이의 공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거대한 방처럼 상상하기 쉽습니다. 은하는 그 방 안에 놓인 섬이고 우주선은 그 섬들 사이를 이동하는 배처럼 느껴집니다. 방이 크더라도 배가 충분히 빠르면 언젠가는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관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지구에서 거리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길은 우리가 걷든 멈추든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바다의 폭도 배가 항해하는 동안 스스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도 길이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 은하들을 보면 많은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하들이 단순히 공간 속을 달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납니다. 길 위에 자동차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아스팔트가 조용히 늘어나 차들 사이를 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은하 간 여행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야 할 배경도 움직입니다. 우주는 길을 늘리며 문을 닫습니다.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장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주선을 더 오래 버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의 팽창은 인간이 손잡이를 돌려 멈출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로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멀리 있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다른 규칙에 따라 바뀝니다. 우주는 정지한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 크기를 바꾸는 무대입니다. 이것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쪽 출구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빠르게 걷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가 당신의 발걸음보다 빠르면 아무리 힘을 써도 출구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 당신은 열심히 걷는데도 실제로는 뒤로 밀려납니다. 우주의 팽창은 먼 은하를 향한 여행자에게 이런 종류의 절망을 줍니다. 속도는 있어도 그 속도가 길의 늘어남을 이기지 못하면 도착은 약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드로메다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중력으로 묶인 가까운 이웃이며 전체 우주의 팽창 흐름을 그대로 따라 멀어지는 대신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이 거대한 이별의 법칙 속에서 아직 예외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외성이 안드로메다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닫히는 우주 속에서
아직 같은 중력의 방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거대한 이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안드로메다를 넘어 더 먼 은하로 가는 일도 일찍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우주가 더 많이 벌어지기 전에 더 빠른 문명이 더 먼 곳으로 먼저 나가면 길이 열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생각은 시간과의 경주처럼 들립니다. 썰물이 시작되기 전에 모래톱을 건너야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주의 바닥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전에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출발할 준비를 하는 속도보다 우주가 문을 닫는 방식이 더 근본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은하들은 이미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신호를 보내도 닿을 수 없는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는 빛은 점점 늘어나고 희미해져 언젠가는 관측의 가장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망원경이 약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 자체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먼 바다 위의 등대가 안개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내려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실은 미래의 지성에게 이상한 고독을 남깁니다. 아주 먼 미래에 태어난 관찰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은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은 훨씬 비어 보이고 자신들이 속한 거대한 은하계만이 우주의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원래부터 조용하고 작았다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풍부한 은하들의 하늘은 영원한 풍경이 아니라 우주 역사 속 특정한 시기에만 열린 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닫히기 전에 창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메다 여행의 의미는 다시 바뀝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저 먼 은하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주 팽창을 마주하면 질문은 더 크고 차가워집니다. 우주는 지적 생명체들이 서로 만나도록 설계된 장소인가? 아니면 은하들을 각자의 방에 가두는 구조인가? 빛의 속도는 이미 우리에게 제한 속도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팽창하는 공간은 그 제한 속도 위에 또 하나의 잠금 장치를 겹칩니다. 우리는 늦으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는 늦으면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에 가장 조용한 상처를 냅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종이라고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척도에서 보면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라기보다 닫히기 전에 창을 바라보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망원경과 방정식은 도달의 도구라기보다 사라지기 전에 빛을 붙잡는 그물에 가깝습니다. 은하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항구가 아니라 시간과 팽창 속에서 하나씩 멀어지는 불빛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로메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가장 가까운 거대한 은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닫히는 우주 속에서 아직 우리와 같은 방에 남아있는 마지막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어렵지만 그곳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안드로메다에 닿기 어렵다면 우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먼 미래의 밤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희미한 얼룩처럼 보이는 안드로메다가 하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커져 있습니다. 별빛의 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검은 하늘에는 서로 다른 두 나선의 가장자리가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가장 조용한 반전입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주는 다른 방식으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항상 자신이 움직이는 일로 이해합니다. 집을 떠나 길을 걷고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날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는 여행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를 떠올릴 때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우주선이 출발하고 어둠을 가르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 마침내 다른 은하의 별빛 아래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시간에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아도
목적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대부분의 먼 은하와 다르게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은하는 서로를 향해 떨어지는 거대한 섬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은 빠른 충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춤입니다. 약 수십억 년 뒤 두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더 깊이 붙잡히고 마침내 하나의 더 큰 은하로 섞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하간 여행이라고 부르던 것이 우주의 긴 호흡 속에서는 은하간 만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가장 먼 여행은 때로 움직이지 않는 법을 요구합니다. 이 문장은 승리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위로는 아닙니다. 안드로메다가 다가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목적지가 언젠가 온다고 해도 그 언젠가는 인간 문명의 시간표 바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언어와 도시의 수명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주의 크기를 견디는 일입니다. 하늘은 그때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안드로메다는 어두운 하늘에서 겨우 찾아내는 희미한 얼룩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그 은하의 별빛띠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나선팔이 서로의 가장자리를 흔들고 먼지와 가스가 압축되어 새로운 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별과 별은 대부분 직접 부딪히지 않겠지만 중력은 모든 궤도를 새로 씁니다. 충돌은 파괴만이 아니라 배치의 제작성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은하 충돌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들이 폭죽처럼 부딪히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하 안의 별들 사이에는 너무 넓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대한 방 안에 아주 작은 먼지들이 멀리 떨어져 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구름이 겹쳐도 먼지 알갱이들이 반드시 서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체 중력장이 흔들리고 가스 구름이 접히며 새로운 별의 불씨가 켜집니다. 우주에서 충돌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악보가 다시 쓰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해답일까요? 우리가 가지 못해도 안드로메다가 오니 결국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여기서 마지막 거짓 해법이 나타납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기 전에 태양은 지금과 같은 태양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와 대기와 생명권도 지금의 모습을 보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하늘 가득 다가오는 시대에 현재의 지구와 현재의 인간이 그대로 그 장면을 바라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주적 만남은 약속되었지만 관객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안드로메다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목적지도 아니고 단지 기다리면 도착하는 선물도 아닙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얼마나 짧은 시간 속에서 우주를 이해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고 기다리기에도 너무 짧게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계산하고 그 은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정하며 먼 미래의 하늘까지 상상합니다. 몸은 이 은하의 작은 행성에 묶여 있지만 생각은 이미 은하들의 느린 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여행의 불가능성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과 문명이 우주적 척도 앞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제한을 알면서도 그 너머를 이해하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발을 디딜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출발한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고 그 빛이 암시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닿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이상한 힘입니다. 이제 처음의 밤하늘로 돌아가 봅시다. 어두운 곳에서 희미하게 걸린 안드로메다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먼 은하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얼룩 안에는 거리의 벽, 시간의 벽, 에너지의 벽, 몸의 한계, 문명의 기억,
팽창하는 우주의 고립,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거대한 만남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의 빛점처럼 보이던 것이 사실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거의 모든 한계를 담은 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안드로메다는 아름답습니다. 쉽게 갈 수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어서, 함부로 줄일 수 없어서, 정복의 언어로 다 소모할 수 없어서 아름답습니다. 만약 안드로메다가 단지 다음 세기의 관광지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처럼 깊은 침묵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불가능성은 때로 대상을 지켜줍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는 경외를 남깁니다. 우리는 결국 이 은하 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피와 뼈와 언어와 기억은 이 작은 행성의 중력과 햇빛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을 정말 알고 있느냐고. 너희가 가진 짧은 시간과 작은 세계를 충분히 아끼고 있느냐고. 우주에서 가장 먼 질문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삶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우주가 닫힌 감옥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하늘이 얼마나 드문 선물인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직접 닿지 못하는 빛을 사랑하고 도착하지 못할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보다 훨씬 큰 시간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닿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우주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여행입니다.